네, 어제 26일이 바로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이 결정된 지 15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중 전 회장이 한마디로 억울하다, 나는 희생양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왜 지금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인지를 듣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 주필 출신입니다.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 우리나라의 경제 기자 중에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저희 YTN의 오랫동안 경제부에서 취재를 하면서 대우그룹 사태 때도 취재했었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당시 출입했었던 박성호 국장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대표님은 이 김우중 회장 개인적으로 잘 아시나요? 취재상 여러 번 만났죠. 여러 번 만나셨습니까? 제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대 때 시작하면서 경제기자가 됐을 때 그때 그 우상이고 스타고 희망이에요, 김우중 씨가. 예. 근데 지금 80노인이 됐네요. 뭐 저도 많이 늙었습니다만 참 세월이 무상해요. 예. 이번엔 혹시 안 만나보셨나요? 못 만났습니다. 예. 뭐 어차피 제가 전 책도 못 봤어요. 근데 큰 스토리는 제 머릿속에 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못 읽어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저분이 지금 왜 저러실까? 왜 그러는 건가요? 우리 특별한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과거에 세계를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는 것이 김우중 회장의 집필한 책 중에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예. 그걸 다시 심장석 교수가 아직도 세계를 넓고 할 일은 많다. 얼마나 매력 있는 제목입니까? 그 회고록을 출판하는 것을 계기로 해가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겠느냐. 예. 또 이렇게 제기하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 현재도 세계경제연구회 멤버들이라고 옛날 그 유능한 배우 멤버들이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뜻도 여기 아마 함축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 화면이 아마 98년쯤인 것 같은데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 취임 초기였고 김우중 회장이 그때 전경련 회장이 대우 회장 점 전경련 회장이었습니다. 그때 직접 취재를 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김우중 회장 사태를요.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99년 8월 26일에 15년 전에 오늘 네. 대우그룹이 주요 핵심 기업이 12개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예. 대우그룹의 공식 해체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신정섭 교수가 예. 15주년을 맞는 책을 냈는데 이 책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건데 여전히 그런 건데 예. 이 책이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책 선전은 아니고요.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 그중에, 책이요.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잠깐 표지를 잠깐 보여주시면요. 좀 들어주시죠. 표지를. 그 맨 위에 부제가 조금 전 그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게 부제로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본 제목이 김우중과의 대화에서 신장섭, 그분 매일경제신문 기자 출신이고 지금 싱가포르 국립대 그렇습니다. 교수입니다. 그분이 대화를 해서 그 내용을 이제 쓴 것입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총 7개 장인데 그 중에서 대우 해체에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 그런 게 2개 장이죠. 3장, 4장이 지금 있는데 핵심 내용은 어제 이제 대우 측에서 밝힌 내용은 기획 해체됐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핵심 내용은 근데 그 논란이 있죠. 네. 그다음에 핵심 내용은 뭐냐면 대우는 그 당시에 김우중 회장이 보기에 결코 망할 기업이 아니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금융이 원래 돈을 정상적으로 자금 공급이 돼 있었는데 예. 그게 끊겨서 돈만 그때 좀 정상적으로 줬으면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네. 대우한테 특혜를 달라는 게 결코 아니었다. 예. 정상적으로 주는 무역금융을 해줬으면 대우는 망하지 않는다. 그 두 가지가 이 책의 핵심인데 예. 거기에서 논란이 여전히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만 도와줬으면 우리가 안 망했을 텐데 정권이 우리를 망하게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을 다 보셨으니까 네네. 박 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대우 측은 뭐 돈만 좀 공급이 되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부 측은 생각이 달랐어요. IMF 이후입니다. 예. 1997년 11월에 IMF 체제에 들어갔고 대우가 해체된 거는 99년 8월입니다. 예. 그럼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 가까운 기간이 됐잖아요. 예. 그때는 이미 외화도 부족하고 우리가 IMF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를 놓고 김우중 회장 쪽은 수출을 더 많이 해서 그러면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IMF로부터 들여온 돈 다 갚고 그런 다음에 무역 흑자도 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어로 인터내셔널 리저브라고 하는 외환 보유액도 더 쌓을 수 있고 그러면 뭐 제2의 금융 위기를 앓아맞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IMF 극복 방법이 김우중 회장이 제시한 것은 수출 증대를 위한 것이었고 예. 정부 사이드에서는 그게 아니라 예. 기업이 너무 방만한 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구조 조정을 해서 건실한 기업으로 태어나게 해서 당장은 좀 아프더라도 건실한 기업으로 태어나게 해서 좀 더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자라는 게 거기에서 그 양측이 크게 의견이 엇갈렸던 겁니다. 예. 또 하나의 금융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자, IMF 위기라는 것은 금융 위기다. 예. 금융이 잘못 돌아가서 예. 그런 거지 기업이 무슨 책임이냐. 네. 금융만 잘 돌아갔으면 기업이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런 게 김우중 회장의 주장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여기 출연 전에 예전에 그 취재원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아, 예, 예. 그랬더니 당시 청와대 있었던 분들 있고 뭐 금융계에 있던 분들 얘기는 이렇습니다. 누가 앞뒤가 글쎄 그거 중요하다기보다는 은행이 부실했다고 칩시다. 예. 은행은 간단합니다.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이자를 받고 그래서 생활하는 게 금융기관인데 네. 왜 금융기관이 부실해졌겠냐. 기업이 장사를 잘 못해서 부실해졌기 때문에 채권이 부실 채권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금융이 부실해진 거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양측 주장을 기자로서 지금 균등하게 공정하게 소개해 주신 거고 그렇죠. 그 박 국장께서 그때 보시기에는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성이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저 기자가 그거를 뭐 규정하긴 뭐합니다만은 예. 이런 거는 있었습니다. 그 대우가 어차피 은행권에서 금융이 막히니까 회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예. 회사채도 뭐 사채는 아니지만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들이는데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에서. 그 얘기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금리를 많이 주니까 그거를 사서 당연히 펀드나 이런 데 가입한 일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했다. 그거는 정부 측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대우가 그렇게 어려운지를 알면서도 고금리 맛에 대우는 회사채를 발행을 했고 투자자들은 투자를 한 겁니다. 상당히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우가 실제로 뭐 회생해서 건전한 기업이 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그 얘기는 정부 측도 있지만 시장에서 평가가 회사채가 금리가 높다는 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배 대표님 보시기에는 김우중 회장이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까? 네, 글쎄요. 뭐 박 국장께서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대우그룹이 탄생한 과정을 보면 박정희 시대 때 수출 드라이버 정책이 수출 검증 최우선 아닙니까? 그 과정을 해 커가지고 와가지고 90년대까지 왔을 때는 김우중 씨가 대우그룹이 세계 경영을 선언했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게 굴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수출 그룹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금융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때가 불행이다. IMF 체제 하는데 IMF는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이 IMF로 넘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IMF 그 협약을 보면 재정, 금융, 물가, 구조조정 전부가 구조조정 IMF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대 때 IMF하고 우리 YS 정부하고 협약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걸 각서를 쓰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게 기획 해체냐, 대우에서는 기획 해체라고 볼 수 있고 김대중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IMF하고 협약한 한국 경제의 회생을 위한 구제 금융의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우그룹이 해체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논점이 많이 있습니다. 논점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정부나 전두환 5권까지도 쭉 보면 대우그룹 굴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DJ 정부는 IMF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전부 이 구조조정하고 시중은행도 2개 이상은 해외로 매각하고 금리 넣다 이런 조건을 이행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우그룹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에요. DJ 정부하고 굉장히 우호적 관계로 출발했습니다. DJ 정부가 출발할 때 말이에요. 다른 재벌들이 야 DJ 정부 어떤 성격이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김우중 그룹 회장이 배팅을 먼저 했어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정경련 회장을 될 때 DJ가 당신이 제게 총리야 이렇게 하고 신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은 설마 대우그룹이 해체되겠느냐. 그 당시에 대마불사라는 뭐 그 용어도 살아있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대로 구조조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적이 진행되니까 대우그룹은 억울하지. 억울할 뿐만 아니고 DJ 정부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이걸 방어하려는 게 아니고 시장에 맡긴다는 논리를 해가지고 대우그룹의 해체설이 국내외로 퍼지도록 만들었었어요. 이제 그런 정면에서 김우중 회장은 그거 막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은행은 대우그룹이 죽을지인데 은행으로는 막 대출 해소하고 자금을 더 추가로 지원해줘야지 살아나는데 말이야. 죽는 기업에 해소하고 이게 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냐. 국내외로 이거 신용 다 떨어진 겁니다. 살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양론이 있는데 이거는 학자들이 앞으로 많이 논쟁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예. 양쪽에 저는 다 일리가 다 있다고 봐요. 대우 측으로 볼 때도 이런 네. 점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어떤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나가던 돈들이 이제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은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IMF 체제로 예. 줄어들 경우 똑같이 아무 차별 없이 그룹사에 대해서 아무런 차별 없이 줄였는데 대우는 특히 취약했던 게 그 대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대우는 다른 그룹에 비해서 수출 비중이 80%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차별을 없이 자금 공급을 줄이면 대우가 타격이 더 큰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정부 측의 입장에서는 기획 해체라 그거 있을 수 없다.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예, 일부러 대우를 차별해서 지원을 안 해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보신다면. 그런 크게 얘기를 보면 하죠. IMF 구조조정의 흐름 속에서 대우는 해체됐는데 대우 쪽에서 보면은 글로벌 경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가 조금 도와주지 못하고 예. 오히려 아무래도 또 금융기관도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우를 특별히 봐줄 능력이 없어요. 정권 차원에서 밀어주라 하면 모르지만 은행이 독자적으로 밀어줄 수는 없고 오히려 대출을 회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서 망했기 때문에 네, 네. 대우 측에서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여 할 수 있고 그 당시 DJ 정부 측의 경제 관료들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불가피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강봉균 부총리니 뭐 이기호 수석이니 뭐 이런 뭐 전윤출 장관들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김우중 회장하고 개인적으로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이 사람들은 김우중 씨가 한국 경제 근대화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했다가 평가했던 경제 관료들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요. 개인적인 아무런 감정이 없는 예. 사이라고 봐요. 어제 김우중 회장 말을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울먹이기도 하고 했다는데요. 보시죠. 저뿐만 아니라 대우분들 모두에게 15년 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있고 비속함도 분노도 없지 않았지만은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이기 때문에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충분히 지났으니 적어도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일에 연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우리가 한 일과 주장을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과연 대우 해체가 합당했는지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항상 앞만 보고 성취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것이 국가와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반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과거보다 나아진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표님,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그 당시에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면 예. 어떻게 해서든 대우를 살렸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습니까? 대우 해체가. 살릴 만한 현실적인 수단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예. 지금 제 입장에서는 네.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거대한 구조조정 물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차원에서 어떻게 특별한 지시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부처 장관이라든지 경제수석 차원에서 대우를 이런 방식으로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아이디어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고 예. 금융기관 자체가 지금 구조조정 대상일 뿐만 아니고 IMF가 상업은행 2개를 말이야 반드시 해외 자금에 매각해라 이 조건을 붙였어요. 그래서 헐값 매각으로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네. 그 당시에 용어가 뭡니까? 뼈를 깎는 구조조정, 그 다음에 값이 나갈수록 최우선으로 빨리 팔아라 하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고통분담이라는 용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정책 흐름으로 보면은 대우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부중 씨나 대우 쪽에서 생각하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할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엄청난 역할을 사심없이 해왔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글로벌 경영에서 나타난 이것이 개인의 주머니로 착보한 것은 아니고, 세계 경영을 하다 일어나는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좀 백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네, 네. 정권 차원에서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네. 그런데 15년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그렇게 유력한 대외적인 브랜드인 대한민국 경제 브랜드를 말이야 하루아침에 이것이 해체시키고 말이야 김우중 씨를 아주 무다득하고 악덕 기업인을 매도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네. 이 말은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예. 박 국장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15년 지나서 김우중 회장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그냥 억울해서 그때 일을 생각해 보니까 또 억울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뭔가 뭐 재기를 꿈꾸거나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까? 이 책에 따르면 예. 본인은 무슨 뭐 다른 뜻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이 책을 보면 안 그렇고 예. 다만 제가 또 대우 관계자 당시에 또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지금 추징금 23조 원이 있습니다. 그 대우 회장 플러스 또 임원들하고 23조 원이 있는데 예. 그 23조 원은 성격이 좀 다르긴 해요. 네. 예컨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이라든지 그건 좀 다릅니다. 네. 법원이 그때 징벌적으로 하긴 했지만 이거는 법원도 인정한 겁니다. 그 돈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적은 결코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출입국 같은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이 해주고요. 다만 추징금을 현재로 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대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좀 완화된다거나 그런 거를 좀 기대하는 것만 사실입니다. 예. 지금 왜 뭐 전두환법 세칭 전두환법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유병헌법 만들어야 된다, 김우중법 만들어야 된다 이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김부중 회장이 아마 남은 게 17조 얼마 남아 있을 텐데. 본인은 17조입니다. 17조죠. 네.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얼마나 드러나는지 그거는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분식 회계에 따른 뭐 행령 이게 최종심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난 직접 시비를 걸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치더라도 김부중 회장이 개인적으로 17조를 어디 착복했다. 이거는 저는 절대 인정을 그렇게 상상을 하질 않습니다. 17조를 착복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아니고 그걸 인정하지. 원래 다만 몇 조가 네. 있는데 거기 징벌적으로 더해야 되니까 17조가 된 거지. 그렇습니다. 개인이 17조를 어떻게 착복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년 뒤에 왜 이 회고를 내가 문제를 제기하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김부중 회장이 다시 뭐 재창업해가지고 뭐 그룹을 차고 이런 마인드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계시냐면 하노이에 김우중 사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하노이 젊은 애들을 지금 차기 매니저를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경제기자 소설 입장에서 지금 김우중 씨 말이야 본국에가지고 국내에 지금 젊은 청년들 유망 청년 지도자를 양성해야지. 하노이 가서 해야 돼. 하노이 가면 지금 김우중 씨의 브랜드가 대단합니다. 호텔에서부터 이게 아주 스타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저것도 좀 정치적 규명이 되고 김우중 씨가 국내에 와가지고 남아있는 지식과 의욕과 이 브랜드 가치를 우리나라 지금 젊은 청년들한테 지금 좀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는 박성호 국장 그리고 배병유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